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앞으로 1월 대공세를 앞두고 있음에도 현재 전장의 러시아군 상태가 아비규환 그 자체의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러시아군과 러시아군이 적군인 우크라이나군을 놔두고 자신들끼리 치고 박으며 격렬한 전투를 치렀고 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각 12월 19일 미 언론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기사에서는 러시아군끼리의 교전이 전장에서 드론에 의해 촬영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진 바에 따르면 자포리자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국가 근위대 진지가 다름 아닌 같은 러시아 정규군 소속의 T-90A 전차들에 의해 포격을 받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왜 이들이 같은 러시아군을 공격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당시 T-90A 전차 부대 지휘관이 고의로 자국 국가 근위대 진지를 공격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러시아 정규군 외에도 국가 근위대, 바그너 그룹 용병들, 체첸군, 도네츠크 반군과 루안스크 반군 등 여러 세력이 각자 다른 지휘 통제 체계에 의해 움직이며 서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막장용의 막장 사태를 보이는 것 외에도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국경선을 지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앞으로 가해질 1월 이후에 러시아군 대공세가 시작도 되기 전에 어두운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지난 2월 24일 개전 때처럼 여러 방향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가기보다 기만전을 펼치며 어떤 곳이 주 공세 방향이 될지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군끼리의 내전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러시아군의 공세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상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T-90A 전차들을 이끄는 한 전차 지휘관이 공격한 목표물은 같은 러시아군 중에서도 러시아 대통령실 직속 국가 근위대들이 지키고 있던 검문소였다고 합니다. 당시 드론에 의해 촬영된 이 현장의 상황은 여러 현지 오신트 정보 통들을 통해서도 전해졌는데요. 당시 이를 녹화한 드론 조종사에 의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포리자주의 어딘가에서 한 러시아군 전차부대 지휘관이 여러 T-90A 전차들을 끌고 오더니 러시아군 국가 근위대 검문소를 집중 포격해 박살내고 이후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드론에 의해 촬영되고 관련 보고가 러시아 상급 부대에 올라갔기에 해당 전차 지휘관은 모스크바로 연행되었으며 이후 매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처럼 러시아군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사례가 전쟁 내내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이 각자 다른 지휘를 받고 있어 갈등이 극심하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러시아 정규군을 지휘하는 러시아 군부와 최근 권력이 급성장해 푸틴을 찍어 누르고 그 자리에 앉으려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 용병들만 해도 서로를 좋게 생각할 리 없는데요. 이 외에도 러시아 정규군은 전장에서 제일 먼저 도망가면서 저열한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체첸군을 보며 전장에서 셀카 사진이나 올리는 틱톡 부대라며 조롱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도와 같이 싸운 친러 도네츠크 반군과 루안스크 반군들도 제대로 된 예우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강제 징집을 통해 끌려온 이들이 많은 만큼 엄청난 불만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전차도 아니고 러시아가 가진 최강급 전차인 T-90M 다음 가는 최신형 전차인 T-90A 전차들을 몰고 온 러시아군 전차 지휘관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렵지 않게 굉장히 고위급 장성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비롯해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들이 러시아의 국가 근위대 검문소를 공격한 이유는 해결되지 않는 보급 문제와 차별 대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각지에 마구 흩어져 있는 러시아군 부대들은 현재 보급을 제대로 받기가 극히 어려워 많은 이들이 필요한 물자를 제공받지 못하고 연일 굶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변 지역의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오거나 약탈을 자행해 빼앗아와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처럼 연일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약탈을 일삼는 러시아군 부대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인지 국가 근위대 병력을 투입해 검문소를 설치하고 같은 러시아군 부대들의 마을 진입을 차단해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격을 자행한 전차 부대를 비롯해 많은 러시아군 부대들이 식량과 필요한 물자를 구할 수 없어 허덕이는 반면 국가 근위대 병력들에게는 보급이 잘 전해지지 않았고 이를 본 러시아군의 전차부대 지휘관은 분노가 폭발해 같은 러시아의 국가 근위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검문소를 박살내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들끼리도 단합이 되지 않고 서로를 공격해 피해를 늘리고 있는 러시아군이 최대한 전력을 끌어모으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예군들을 상대로 공세를 가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외에도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러시아군이 친러국가 벨라루스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으로 침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 오신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전선의 도네츠크 지역과 루안스크 지역 및 자포리자 지역에 주력 전력들을 총동원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텅 비어버린 북부 전선을 통한 침공은 쉬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
방면과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경선 주변은 모든 지역이 단단히 요새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방어군들은 제대로 된 아군 포병의 화력 지원과 항공기들의 근접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없겠지만 숫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인 벨라루스 지역 러시아군들이 단독으로 침공해 뚫을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키우 방면에 위치한 서부 전선의 다른 중요 지역 르비우를 러시아군이 점령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르비우에는 다른 모든 우크라이나 지역이 얼어붙는 혹한의 추위가 닥치는 시기에도 얼어붙지 않는 늪지대가 있기에 이곳을 러시아군이 주 공세 방향으로 설정하고 침공한다면 또다시 개전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에게 크게 대패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요. 라스푸티차로 인해 생긴 늪지대를 통과할 수 없는 러시아군은 또다시 잘 포장된 도로를 통해서만 진격해야 하고 움직임이 뻔히 예상되는 이들에게 매복한 우크라이나군은 기습 공격을 가하고 개전 초기의 악몽을 또다시 재현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제블린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대전차 무기들로 무장한 채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감행해 러시아군의 수많은 전차들을 고철로 만들어버렸고 바이락타르 TB2 드론과 포병대 연계 작전을 통해 도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이동하는 러시아군 전차 부대에게 본때를 보여줬었죠. 선도에 있는 러시아군 차량을 박살내고 가장 후방에 있는 차량 또한 파괴해 그 사이에 갇힌 채 꼼짝 못하던 러시아군의 기동 부대들과 중장비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화기 공격을 받으며 초토화되는 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르비우를 노리고 진격할 경우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전력이 괴멸에 이르고 완전히 돈자되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러시아군도 이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키우가 있는 북서부 전선 외에 동북부 전선인 수미, 하르키우 방면을 통한 침공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들도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인 만큼 단단히 요새화되어 있는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7만 5천 명에 달하는 벨라루스군이 기어코 러시아를 도와 이 전쟁에 개입하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우크라이나군도 이를 경계해 대비를 해야 할 겁니다. 벨라루스 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침공을 감행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의 1차 방어선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전쟁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많은 정치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국 이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칫하다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권좌에서 끌어내려지고 벨라루스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모두 러시아의 등을 돌리는 결과까지 예상되는 만큼 벨라루스군의 지속적인 도움을 러시아가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러시아군에게 가장 현실적인 1월 대공세 계획은 벨라루스를 통해 키우를 공격하더라도 국경을 넘어 깊게 들어오지 않고 대치하는 상황을 유지하면서 동북부 전선인 하르키우, 동부 전선인 루안스크와 스바토우, 도네츠크 지역과 리시찬스크 지역에 주력 전력을 집중시켜 강력한 공세를 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서부 전선 및 북부 전선에서 적극적인 침공을 가하지 않고 병력을 배치하기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은 모든 병력을 동부 전선 및 동북부 전선에 투입하지 못하고 일부 병력을 뒤로 돌려 수도인 키이우와 북부 국경지대의 방어 진지를 지켜야 하기에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러시아군 침공 부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기에 러시아군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남아있는 모든 전력을 총동원하여 집중 공세를 가하며 진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 이상 뒤를 생각할 여지가 없는 러시아군은 제2의 벌지 전투나 다름없는 이 대공세에 모든 것을 걸어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최소한 현재 점령한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는 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 하에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 할 것이라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매우 유리한 상황이며 이상 기온으로 올겨울 라스푸티차가 길어지지 않았다면 총공세를 가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몰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만큼 사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22만 명에서 24만 5천 명에 가까운 병력을 추가로 동원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불거져 왔던 취약한 보급 문제, 장거리 포격에서 밀리는 수준 낮은 포병의 문제, 부족한 탄약과 미사일 문제, 신병들의 심각한 훈련 부족 문제와 이를 통해 잃는 장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문제, 부족한 전차와 장갑차 등 장비가 부족한 문제, 포병 화력 대신 매일같이 경보병들을 공세에 밀어넣은 탓에 전력이 급감한 문제, 심각한 지휘 통제 체계의 혼란과 아군끼리의 갈등 등등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공세를 성공시킬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러시아군에게 그리고 미래의 러시아군에게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최후의 공세를 벌이지 말고 지금 여기서 전쟁을 중단하고 크림반도와 루안스크, 도네츠크 지역까지 모두 우크라이나에 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